예,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결과에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이 밖에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백지화되고 여야의 기싸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주민들도 원안이 아니라 변경안을 더 선호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이게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두 의견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각각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 변호사님. 예,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제이씨를 강상면으로 두는 게 수정안이잖아요. 양서면에 제이씨를 두느냐, 강상면에 제이씨를 두느냐인데, 강상면에 제이씨를 두는 그 제이씨는 분기점이 아니라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그런 그러니까 IC가 아니라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예. 그 근처에 땅이 땅값이 오를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JC 근처는 원래는 오히려 소음이나 분진도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내렸으면 내렸지 오르지도 않는데 그 땅을 가지고 그 수정안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마치 특혜처럼 구성하는 그거는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수정안이라는 게 그 당시 양평의 지역 신문에도 2019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예비 타당성 안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예비 타당성안이 주민들의 그런 열망하고는 좀 배치되는 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예타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정안을 진행하자라는 취지의 그런 지역 신문에 기재된 기사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지역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상면으로 JC를 만들자 수정안 그 수정안에 대한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의 그런 어찌 보면 의견이 모아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어떤 안을 하자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원안을 하자라고 하시는데 근데 또 민주당의 전 양평 군수는 강화 IC를 두자라는 또 주장은 그전에도 했었거든요. 예타가 통과되고 나서도. 그런데 원안은 강화면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혀 제3안을 내는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입장을 뭘 하자는 건지도 좀 불분명하고 이게 그냥 영부인 또는 영부인 일가를 정쟁으로 상처내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설주환 변호사님 바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 JC 근처에는 JC 근처에는 당연히 나갈 길이 없으니까 고속도로에서 나갈 길이 없으니까 개발이 바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문제는 있죠. 근데 지금 강상면으로 변경안이라고 하는 거 강상면으로 빠지게 되는 JC로 되면 원래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남양평 IC라 해서 한 1km 내외에 빠지는 길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 빠지는 길에서 불과 5분 거리에 김인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이 집중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혹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에 아니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계속 국토부에서도 어떤 해명 자료 내고 가장 지금 최근 뉴스는 어떤 설계 영역을 맡은 회사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다. 네. 근데 또 그것도 정확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영역 발주를 받은 입장에서는 발주 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그것을 영역을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토부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역 회사에서는 그렇게 갔다라는 근데 것이거든요. 업체에서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예. 법적으로 이 영역을 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해서 예. 이렇게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발주 기관이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 영역을 받은 회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토부에서 나오는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거의 정쟁화돼 버렸거든요. 이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저는 여당에서 수용을 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정말 보고 이것을 알 수 있게 하겠다라는 좀 쉽게 알 수 있겠다. 그리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저는 국정조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당에서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계속 거짓 선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건데 아니 거짓을 어떻게 국정조사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정조사라는 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금 정쟁화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봐서는 해결책이 보일 기미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방금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백지화 선언이라는 것이 정말 백지화 선언인지, 그러니까 원장관은 백지화 선언을 했지만 바로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 다음 반응은 뭐냐면 이게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여러 가지 것을 따져 본 다음에 추진하겠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 여당이 좀 명확한 입장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에 국토부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그때 필요한 자료들이랑 이런 거는 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순수하게 SOC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문제거든요. 정부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국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뭐 어떤 뭐 민간인이 증인이 돼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100% 이제 행정부가 관할하고 진행했던 사안이라 가지고 뭐 공무원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 그 나와라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하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이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서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지 않은 서류가 혹시 있는지 저는 뭐 그런 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받아볼 수 있는데 자료도 다 나와 있고 이게 무슨 의혹이 있는지 누가 그러면 그 특혜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이거를 그 노선을 바꾸라고 지시를 했던 그런 관계가 최소한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전혀 없어요. 뭐 각 주체들마다 아예 뭐 그때는 정권 전에 뭐 발주 나간 그런 이제 용역 민간 전문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어딘가에서 지시가 흘러가 가지고 바꿨다라는 혐의점은 전혀 없고 다른 거는 그냥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제이씨가 연결된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서류를 다 볼 수 있는데 그 서류 중에 뭐 의혹이 있다라고 할 만한 게 도대체 뭔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본 타당성 조사를 또 하고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는 이제 환경 요소나 이런 걸 또 고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안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생태지라 가지고 거기는 피해가는 게 환경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과거에도 동강댐 건설할 때 계획이 다 확정이 돼 있는데 동강댐 계획이 그걸 타당성 조사해서 환경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백지화시킨 적도 있어요. 그런 이제 무수한 사례들이 있고 모든 자료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도 갖춰져 있는데 그러면 의혹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 오히려 의혹이 뭔지를 해명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뭘 물어보고 싶은 건지를. 네. 일단 그러면 의혹에 대해서 이제 뭐 나중에 굉장히 많이 밝혀지겠지만은 한 가지만 일단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지난 어떤 그 올해 초 1월 정도 되겠죠. 그 경기도와 양평군에 보낸 문건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국토부에서 양평군과 그다음에 경기도 양평군이니까 경기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같은 문건을 보냈어요. 이 의견을 보내달라. 여기서 변경 아니라 이제 이 양평고속도로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어떤 의견을 보내달라 했는데 양평군에 보낸 서류에는 변경안으로 보냈어요. 국토부에서. 근데 경기도에 보낸 문건에는 원안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의견을 달라고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기존에 계속 에타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안 고속도로로 국토부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구나라고 알고 그냥 거기에 대해 별 의견을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국토부에서 아니 경기도 너희도 또 그때 우리가 의견을 물어봤었을 때 별 의견 없지 않았었냐 변경안에 대해서. 근데 보낸 서류는 달라요. 왜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죠? 이거부터가 일단 국토부가 해명을 해야 될 거라면 이런 거 누가 어떻게 넘어가요? 아니 같은 날짜에 그것도 같은 날짜에 같은 서류를 보냈는데 왜 내용이 다르냐 이 말이죠. 그것도 그래서 의견을 달라고 하는 시점도 똑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있어요. 그리고 뭐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뭐 에타가 통과됐는데 수정된 거에 대해서 지금 14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실 소속 의원실에서 지금 달라고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까지 해서 14건 중에서 2건만 보내고 12건은 아직 안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료가 없어서 안 보내는 건지는 아니겠지만은 이게 지체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늑장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대응이 깔끔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조사가 안 되면 곧 있으면 국정감사입니다. 이제 9월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이걸 숨길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대충 뭉개고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여론조를 보면 오히려 정말 원희룡 장관이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백지화를 하면서 양평 국민들을 두 쪽으로 나눠놔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안에 찬성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안에 찬성하신 분도 그렇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저께 김재정 의원이 국민의힘의 김재정 의원이 지금 양서면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 양서면에 있는 분들이 우리도 뭐 강상면 변경안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요. 아니 양평군 국민들이 이용하지도 제대로 뭐 편리하게 이용하지도 못하는 고속도로를 뭐 하려고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이 도로의 제일 처음에 목적이 뭐였어요? 6번 국도가 지금 두물머리 근처에서 너무 정체가 심하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양평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을 위해서 IC를 추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 지금 국민의힘 논리대로 한다면 양평군 예산으로 해야죠. 아니면 경기도 예산으로 하든지. 이거 국가 예산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국책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양평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하자. 그럼 양평군 예산으로 해야죠. 이 부분.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네, 하고 계시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지금 여야의 입장이 워낙에 또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국토의 현안질의 등등 좀 지켜봐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4박 6일간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 일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것도 또 여야가 조금씩은 또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리투아니아에 가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지만 예. 오히려 그 폴란드와 관련한 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경제적으로는 실익 차원에서는 더 큰 이제 예. 회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이제 방산 산업을 많이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에. 그 폴란드의 방위 산업을 수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원활하게 추가 뭐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후 상황에 대한 재건 사업입니다. 네. 그 재건 사업이라는 게 역대 모든 전쟁이 끝나면 재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재건 사업이 굉장히 냉정한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냉정한 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폴란드의 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폴란드가 뭐 자국 내에 있는 모든 소련제 무기를 전부 우크라이나에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서방 기술이 들어간 크랍이라는 그 자주포도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아마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거든요. 근데 이 폴란드가 그러면 전후 복구 사업에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전후 복구 사업을 혼자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한국과 손잡고 나갈 부분이 많을 거라는 거고 지금 이제 발표한 거는 한국과 그 폴란드가 손잡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가 520억 달러라고 해요. 그 중에 200억 달러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정부 간 채널로 우리나라에 요청한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비살상 무기는 아니지만 구호 물품 같은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내진 않았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그 포탄이나 탄약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려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320억은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재건 사업에 대한 지분을 같이 협력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이번에 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두고 굉장한 큰 이익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처음 딱 출국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그래서 일단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만난다는데 오염수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할까라는 부분도 상당히 주목이 됐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공범됐다 뭐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던데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류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렇다 말다. 뭐 지금 정부에서도 뭐 희한한 일은 그러면 찬성하십니까 하면 정부 입장은 없어요. 뭐 그렇지는 않다. 뭐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는 또 우리는 막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 자체 뭐 세미나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한 번도 밝히시지 않으셨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셔서 기시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여기서 인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뭐 방류하게 됐을 때 그냥 뭐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감시 모니터링 같이 해주라. 그다음에 공유해주라.
그다음에 이게 위험한 수치 않다면 중단해 주라. 이건 뭐 당연한 네. 말입니다. 근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서도 그래도 그러면 대한민국 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런 걱정은 있다. 그러면 방류를 하는데도 상당히 좀 뭐 정말 안 잘한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측에 예를 들어서 참여 감시나 어떤 인원을 좀 참여하게끔 해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시다 총리가 거기에 또 명확한 답은 내놓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고 예.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의 수산이나 어업인들을 위해서 품평 피해,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책을 지금 준비해 두고 있어요. 6조 원이라는 거금을 준비해서 수산인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업인에 대한 이제 간접 피해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옆에 나라에 있는 지금 우리 수산이나 우리 어업인들은 어떤 보상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일본한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한테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가 방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일본 총리에게 이런 얘기는 해야죠. 그럼 대한민국의 수산어업인에 있어서 혹시나 모를 피해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말씀만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 3대 조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고 그에 대해서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어느 정도 뭐 발언을 했지만 그 부분이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진 않았고 한국 전문가 참여 등등은 좀 미진하다. 이런 평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유럽연합이 12년 만에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단 말이죠. 뭐 국제적으로 뭐 제소를 하게 됐을 때 이런 지금 뭐 그전에 IAEA 보고서라든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같은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유럽연합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이제 제 국가들이 그 후쿠시마산 식품이나 아니면 일본에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다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개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빗장을 걸어놓은 나라는 그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도 빗장을 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수산물이라는 게 결국에는 유통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럽연합에서 후쿠시마 식품 수입 재개한다 그러지만 유럽연합에서 후쿠시마산 식품물 생선을 얼마나 먹겠어요? 지중해, 뭐 대서양, 북해 그리고 아프리카 연안 이런 데서 수산물이 오는 거지. 유럽은 그 수산물들이 굳이 뭐 일본 앞바다에서 잡히는 걸 운반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산물이 가지는 유통 비용의 그 비중을 많이 감안을 하면 그거는 실질적인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뭐 수산물을 푼다 안 푼다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사실 솔직히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그거를 대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각의 여론이 있는데 그거는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수산물을 실제로 유통 비용이 싸서 가장 많이 수입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모든 걸 풀어놓으면 우리나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풀었으니까 우리나라도 풀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빌드업 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결정에 대해서 짧게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수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는 양하고 그다음에 EU 전체 다해서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는 양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예. 우리나라가 원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원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유럽 연합이 풀었다 해서 우리가 이걸 같이 풀어야 된다? 아니면 대만이 지금 완화를 하고 있다 해서 우리도 완화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아야 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요. 지난주에서 6%포인트가 떨어져서 32%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주간 낙폭으로는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뭐 오염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주로 원인으로 꼽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부동산 전문가 아니십니까? 관심도 되게 많으시고요. 굉장히 예민하신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 여당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그랬어요. 원장관이 백지화를 했었을 때 그냥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여야가 협의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제3자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방관자적 입장으로 빠져버렸어요. 아니 근데 윤 대통령 지난 대선 때 뭐라 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시면서 참모 뒤에 숨는 대통령 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참모 뒤에
쏙 숨어버렸어요. 대통령 발언이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고 최종 조정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또 비판을 하든 찬성을 하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그냥 맡겨두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예, 예. 부분들이 상당히 실망감을 나타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락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정치가 이제 계량적으로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원인 분석할 때마다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상승을 할 때는 모두가 그게 내공이라고 하면서 내가 잘한 거라고 하지만 하락할 때는 그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라고 다 떠넘기니까 예.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 제대로 된 그 하락에 대한 평가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참고서는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근데 이거 내역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결과지를 가지고. 근데 이번에 갤럽 조사에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거기서 그 하락의 원인이라고 뽑은 게 양평 고속도로는 1%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쿠시마 관련해 가지고 뽑은 게 한 28% 정도 됐어요. 외교하고 후쿠시마 그게 하나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양평보다는 그 후쿠시마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그 관련해서 동일하게 여론조사가 그 뉴스토마토라는 데서 또 나왔었거든요. 여기는 정책을 더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무당층에서 한 반반 정도 생각해요. 잘한다 못한다를. IAEA의 보고서를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무당층에서 또 반반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오염수를 방류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을 때는 반대가 훨씬 많아요.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많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것도 알겠어. IAEA 보고서가 뭐 그 정확할 수 있다. 그것도 알겠고 민주당의 대응이 문제일 수도 있다. 그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찝찝하다. 이게 지금 국민의 정서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예. 여당에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러면 정서를 이렇게 어떻게 파악해서 접근할 건지를 조금 더 그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그게 숙제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현지 유명 의류 상점에서 쇼핑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 외신 보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요. 아직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비공식적으로 뭐 대통령실에서 뭐 구매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공식 입장이 아니라서 그 다시 또 들어봐야 될 문제가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대통령과 영부인이 외국에 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그 두 분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 공세는 야당도 좀 그 자제하다가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아요. 자꾸 해명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순방하고 있는데 뭐 마이크 잡고 이거를 해명해야 되는 문제인 건지 외교 순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영부인에 대해서 민주당의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있지만 이게 여성에 대한 스토커 수준을 지금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과도해요. 이게 과연 뭐 여성 단체도 좀 여기서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그 페미 정당이라는 뭐 정의당도 뭐 말을 한마디 없고 그냥 여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볼만할 정도의 그런 스토커 수준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의견 갖고 아니 계세요? 뭐 이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보도도 안 됐던 내용이에요. 민주당이 먼저 안 것도 아니고요. 이거 외신에서 나온 겁니다. 외신에서 그 나라가 신문에서 나온 건데 그걸 뭐 민주당에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갔냐 안 갔냐 사진 보니까 간 것 같은데 뭐 근데 뭐 일설에 의하면 뭐 비공식 내용이죠. 뭐 호객행위 당해서 갔다고 하는데 아니 경호원 16명 같이 대동하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한국말로 호객행위 했나요? 그 직원이?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불필요한 일이에요. 굳이 나가셔서 굳이 명품 숍에 그 편집숍에 가셔서 쇼핑 굳이 하실 필요 있나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많이 파는 물건들이고 뭐 명품들인데 굳이 사고 싶으셨으면 해외에 가서 굳이 사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사셔도 되고 아니 해외에 바쁘실 텐데 이런 것까지 굳이 하셔가지고 뭐 이런 그냥 불필요한 논란이 나오고 또 오히려 그 나라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로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여성에 대한 뭐 스토킹 민주당이 그렇게 그 정도의 어떤 그 김 여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오히려 영부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다. 아니 영부인 에코백 들고 나가시잖아요. 항상 에코백 들고 다니시고 이번에 나가실 때도 비행기 트랩에서 에코백 들고 있는 사진도 찍히시고. 근데 정작 나가서는 본인은 명품 가방을 사셨는지 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필요가 있었냐 싶고. 국민의힘에서 지난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가 만약에 여기 그대로 대입됐다고 해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 같은 비판 안 했을까요? 똑같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전 정부에 대한 비판 많이 하죠. 정부 탓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 트집 잡힐 일을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예, 서울 부위원장님 당 상황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혁신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혁신이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 의총에서 사실상 불발되고 네. 민주당 의원 지금 31명이 포기 선언을 아예 했더라고요. 뭐 네. 몇몇 보면은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 상대적으로 뭐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의원인데 네. 한 5분의 1 정도 인원 됩니다. 지금 네. 당 상황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에 대해서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는 당의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부에서 정말 그 힘들게 당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혁신위를 예를 들어서 사장시켜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고 계세요. 근데 지금 당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쉽게 못 받아들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정도가 됐으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니까 원내대표까지 읍소를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대표가 나서서 이런 부분에 혁신위에 힘을 더 실어주셔야지만 저는 혁신위가 더 힘을 받아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예, 상대 당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황 그리고 뭐 다음 의원총회 때 추인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혁신위의 생명력은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이제 불체포 특권이 진행됐을 때 됐었어야 했고, 그리고 이제 탈당했던 분들에 대해서 복당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또 그 김홍일 의원이죠. 그분을 이제 복당받으면 안 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미 된 이상에는 뭐 혁신위가 다시 생명력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러는 거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20명 선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의원 수인데 그런데 20명 이상은 없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열심히 뛸 때 본인들이 열심히 뛴 의원들이 있을 거고 뛰지 않았던 의원들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각 현역 의원들이. 그래서 이 정도 전선이면 20명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어느 정도 더 확장되진 않을 것 같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게 대국민 입장에서는 정당한 명분이니까요. 그때 이제 조금 더 그 명분을 더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형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